본 영상은 이 사건을 단순한 범죄 사실, 나열에 그치지 않고 보다 깊이 있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평범해 보였던 청년들을 잔혹한 살인마로 만들었는가? 리더 김기환의 정신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그는 어떤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통제하고 복종시켰는가? 이들의 극단적인 증오는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 구조적 모순이 낳은 필연적 산물인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비극을 성찰하고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정신건강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993년 김기환은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는 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강동은, 문상록, 김연양, 강문섭 등 대부분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학력이 낮고 변변한 직업이 없었으며 일부는 전과 기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한국 사회의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이었습니다. 김기환은 이들의 절망과 분노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범죄 모의를 넘어 부자들을 죽여 돈을 빼앗고 세상을 정화한다는 식의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강도질을 사회학 척결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김기환의 모습은 사이코패스적 리더의 특성을 보입니다. 그는 뛰어난 언변과 사람을 휘어잡는 힘을 가졌지만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조직원들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자극하여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유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심판한다는 식의 선동은 희망을 잃은 청년들에게 강력한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부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라는 뜻의 지존이라 칭하며 조직의 이름을 지존파로 정했습니다. 이는 현실의 비참함과 정반대되는 과대망상적 자기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은 단순한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김기환은 행동 강령 10가지와 같은 엄격한 내부 규율을 만들어 조직을 통제했습니다. 배신자는 반드시 죽인다.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10억을 모을 때까지는 범행을 멈추지 않는다는 등의 강령은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이탈을 막는 족쇄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배신자에 대한 처단 조항은 조직 내부에 극심한 공포를 심어 누구도 김기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게 만드는 핵심적인 통제 장치였습니다. 범행을 위한 준비는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들은 전라남도 영광의 한적한 곳에 아지트를 마련하고 김기환의 지휘 아래 감금시설과 시신을 소각하기 위한 소각로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범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한 살인 공장을 구축하겠다는 끔찍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청년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왕국에서 지존이 되어 자신들이 증오하던 세상을 향한 피해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존파가 구축한 살인 공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존엄성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오직 증오와 광기만이 지배하는 현실 속 지옥이었습니다.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기록입니다. 첫 범행의 희생자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1993년 7월 조직원 중 한 명이 대전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존파의 공식적인 연쇄살인의 시작은 아니었지만 조직 내에서 생명경시, 풍조와 폭력성이 이미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았습니다. 김기환은 이 사건을 조직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 함께 시신을 안매장하며 조직원 모두를 범죄의 공범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본격적인 부유층 사냥은 1993년 8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을 납치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는 부유층이 아니었고 몸값을 받아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이들은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안매장했습니다. 첫 사냥의 실패는 그들의 계획을 더욱 잔혹하고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1994년 5월 조직 내부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이었던 여성이 조직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김기환의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김기환은 배신에 대한 공포와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으로 그녀를 살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다른 조직원들에게 살해를 지시했고, 이는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살해 후 시신은 아지트의 소각로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이 내부 살인은 지존파가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이탈 가능성조차 극도의 잔혹함으로 통제하는 완벽한 공포의 왕국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범행은 더욱 대담하고 엽기적인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1994년 9월 8일 지존파는 경기도 성남에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던 이씨 부부를 납치했습니다. 이들은 부부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한 뒤 도움을 주는 척 접근하여 납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부부를 영광의 아지트로 끌고 간 지존파는 1억 원을 요구하며 끔찍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결국 돈을 받아낸 후 그들은 부부를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여기서 지존파의 범죄는 인간성 말살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남편 이씨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의 일부를 실제로 먹었습니다. 이러한 인육포식 행위는 심리학적으로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증오의 대상을 완전히 소유하고 파괴하려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가진 자의 일부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부와 힘을 빼앗는다는 원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범죄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고 스스로를 인간 이상의 존재, 즉 심판자로 여기게 만드는 자기 합리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셋째, 조직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외부 세계와의 도덕적 단절을 선언하는 끔찍한 의식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고기까지 먹는 존재들이니 세상의 어떤 법이나 도덕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마지막 희생자가 극적으로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씨 부부를 살해한 직후 함께 있던 또 다른 여성을 감금했는데 바로 이 여성이 지존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탈출은 이 끔찍한 광기의 연대기에 마침표를 찍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지트에서 탈출한 여성의 신고는 대한민국 경찰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증언이 너무나 끔찍하고 비현실적이어서 믿기 어려웠지만 증언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곧 대규모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1994년 9월 19일 마침내 세상은 지존파라는 괴물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체포 작전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조직원들은 차례차례 검거되었습니다. 체포된 그들이 세상에 드러낸 모습은 전 국민을 다시 한번 경악하게 했습니다. 반성이나 뉘우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자랑스러워하며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 아쉽다는 식의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리더 김기환의 태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악마라고 선언하며 압구정 오렌지족들을 다 죽이지 못하고 잡힌 게 한이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 대신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의 정신세계가 일반적인 상식과 도덕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사회의 부조리를 심판하는 심판자로 여기는 과대망상에 깊이 빠져 있었으며 살인은 그에게 죄가 아니라 정의 구현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조직원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김연양은 인육을 먹으니 담력이 강해지는 것 같았다는 끔찍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고 다른 조직원들 역시 자신들의 행위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김기환의 세뇌와 통제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개인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오직 김기환이 제시한 왜곡된 이데올로기만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집단 사고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아지트의 모습은 이들의 증언이 결코 허풍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직접 만든 감옥, 시신을 태우던 소각로, 그리고 곳곳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의 유해는 이곳이 체계적인 살인 공장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재판 과정 역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존파 일당은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며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대의를 완성하는 행위로 여기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현실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자신들만의 왜곡된 신념 체계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결국 1994년 10월 31일 1심 재판부는 조직원 대부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약 1년 뒤인
1995년 11월 2일 김기환을 비롯한 사형수 6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생명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질문과 상처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악마였을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이었을까? 그들의 최후는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응시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성찰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존파 사건을 몇몇 사이코패스들의 극단적인 일탈 행위로만 규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범죄는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배경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존파는 당시 한국 사회가 앓고 있던 구조적 모순과 병리 현상이 응축되어 폭발한 시대에 일그러진 자화상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는 한국 사회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압축적 근대화의 정점을 지나 풍요와 불안이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경제 성장과 소비 문화가 확산되었지만 그 화려한 외피 아래에서는 심각한 부작용들이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성장 중심주의는 부의 분배 문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었고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특히 90년대 들어 등장한 오렌지족은 이러한 부의 편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강남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며 유흥을 즐기는 이들. 젊은 부유층의 모습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일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대다수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이 제시한 아노미 이론은 당시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아노미란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규범과 가치관이 붕괴되고 개인이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90년대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공동체 윤리가 해체되고 그 자리를 물질적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가 대체해버린 아노미 상태에 있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돈만 많이 벌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의 긴장 이론은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회가 문화적으로 불하는 목표를 강조하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그 목표를 달성할 합법적인 수단을 동등하게 제공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머튼은 이 긴장에 대응하는 방식 중 하나로 반역을 제시했는데 지존파는 이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의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부자들을 죽여 세상을 뒤엎는다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그들의 범죄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긴장에 대한 가장 파괴적인 방식의 대응이었던 셈입니다. 더욱이 당시 사회는 지존파와 같은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 참사들은 성장 중심주의의 폐해를 드러냈지만 사회의 근본적인 성찰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청년들의 분노는 해소될 통로를 찾지 못한 채 개인의 내면에 쌓여갔습니다. 결국 김기환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사회 전체를 향한 전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부유층은 더 이상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이자 파괴해야 할 적이었습니다. 지존파 사건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들 개개인의 심리, 특히 리더 김기환과 그를 맹목적으로 따랐던 조직원들 사이의 심리적 역학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한 인간을 냉혈한 지배자로 만들고 다른 인간들을 기꺼이 그의 손발이 되어 살인을 저지르는 기계로 만들었을까요? 리더 김기환의 정신세계는 악성 나르시시즘과 사이코패시의 특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성 나르시시즘은 일반적인 자기애를 넘어 반사회적 행동, 가학성, 편집증적 경향을 동반하는 매우 파괴적인 성격 유형입니다. 김기환은 자신을 지존이라 칭하며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과대망상적 자기인식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으며 이에 반하는 어떠한 의견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기애적 신념은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세상을 정화하는 위대한 행위로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그는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을 전혀 이해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보였습니다. 희생자들을 고문하고 살해하면서도
일말의 죄책감이나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으며 체포된 후에도 이를 무용담처럼 떠벌렸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언변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가면이었을 뿐 그 이면에는 오직 자신의 욕망 충족과 통제력 확보만을 추구하는 냉혹한 본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조직원들은 왜 이토록 위험한 인물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했을까요? 첫째, 취약성입니다. 조직원 대부분은 가난, 낮은 학력, 전과 기록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에게 김기환이 제시한 우리는 사회의 쓰레기가 아니라 심판자라는 거창한 비전은 왜곡되었을지언정 강력한 소속감과 삶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둘째, 유도된 망상 장애의 가능성입니다. 이는 지배적인 한 사람의 망상적 믿음이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김기환이라는 강력한 망상의 원천은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의존적인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왜곡된 세계관을 성공적으로 주입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점차 김기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부유층을 인간이 아닌 벌레나 악으로 인식하는 비인간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일단 상대방을 인간으로 보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 잔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셋째,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에서 나타난 심리가 작동했습니다. 이 실험은 평범한 사람들도 강력한 권위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존파 내에서 김기환은 절대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배신자는 죽인다는 공포의 규율은 그 권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원들은 점차 개인의 책임감을 상실하고 나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되는 행위자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내에서의 책임감 분산과 탈개인화 현상입니다. 혼자서는 저지를 수 없는 끔찍한 일도 우리라는 집단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는 죄책감이 희석됩니다. 나만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했다는 생각은 개인의 도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지존파라는 집단의 정체성에 매몰되면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집단의 목표와 행동 양식에 동화되는 탈개인화가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지존파는 김기환이라는 악성 나르시시스트이자 사이코패스 리더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심리적으로 취약했던 청년들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세뇌하여 만들어낸 살인 기계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의 광기는 결코 개인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배자의 왜곡된 신념과 추종자들의 맹목적인 복종이 결합하고 집단이라는 폐쇄된 환경 속에서 증폭되고 전염되면서 만들어진 끔찍하고 비극적인 심리적 합작품이었습니다. 지존파 사건이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지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지존파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던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25년의 오늘, 우리가 이 끔찍한 사건을 다시 꺼내어 기억하고 성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존파는 단순한 과거의 범죄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그들의 범죄 동기였던 극심한 부의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은 오늘날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고용 불안, 계층 간 소득 격차 심화는 청년 세대의 좌절감을 키우고 있으며 수저 계급론과 같은 자조적인 담론은 사회적 이동성의 사다리가 붕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잠재적인 사회 갈등의 불씨이며 언제든 극단적인 형태로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존파의 형성 과정은 소외된 개인들이 어떻게 극단적인 이념에 빠져들고 고립된 집단 속에서 괴물로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현대 사회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오히려 개인들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교류하는 필터 버블이나 반향실 효과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특정 집단의 왜곡된 신념이 외부의 비판 없이 강화되고 극단화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지존파 사건은 우리에게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김기환과 같은 사이코패스나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분명 특별한 사례이지만 사회적 스트레스와 좌절감, 분노 조절 장애 등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적절한 시기에 진단되고 치료받지 못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편견을 걷어내고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결국 지존파 사건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물질적 성공만을 유일한 가치로 내세우며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가? 나와 다른 계층,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잠재적인적으로 규정하며 증오와 혐오의 언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존파라는 이름은 우리 사회의 집단적 트라우마이자 깊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외면하고 덮어두기만 해서는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비극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개인의 심리적 병리와 사회 구조적 모순이 어떻게 결합하여 최악의 결과를 낳았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는 길이며 제2의 지존파가 이 땅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